2023년 국가직국어 행정학 모의고사 제2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아주 평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은 가부터 보면요. 정치는 가치 중립이 아니고 정치는 가치 개입이고요. 행정이 가치 중립적 행위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정치는 민주성 확보 맞고요. 행정은 효율성 확보 맞습니다. 다에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결정이고 행정은 정책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책 형성 기능을 의미맞죠. 혹은 정책 결정 기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60년대 발전 행정론이 등장하면서 정치 우위론의 입장이 아니고요. 행정 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이론론이 제기되었다. 틀린 질문이 되겠고, 마에 보면 허버트 사이먼을 비롯한 행태주의 학자들,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되고 새 이원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나가 옳고 맞고요. 그 다음에 다가 옳고요. 그리고 마.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의 3개가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는 미국의 행정학 도입 초창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행정학 초창기에는 네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죠. 해밀턴이라는 사람, 그리고 제퍼슨, 그리고 메디슨, 잭슨, 요 네 사람을 주장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제퍼슨은 거기에 비해서 개인들,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중시한 그런 분권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메디슨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익 집단 요구의 어떤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중시를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잭슨입니다. 이 잭슨은 출신이 미국 서부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었는데요. 역관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가에 보면 실적주의를 통해서 역관제 폐단 극복 맞고요. 나에 보면 잭슨 대통령 암살, 미국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 역관주의의 어떤 폐단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래서 역관제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자기 기대대로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 암살은 잭슨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대통령. 나는 틀렸고요. 다에 보면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맞습니다. 많은 영향 받았습니다. 테일러 그러면 과학적 관리법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테일러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차별적 성과급제입니다.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 과업량을 정해놓고요. 그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하게 되면 더 큰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시간 동작 연구라 그러죠. Time and Motion Study, 시간 동작 연구.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 하시면 맞고요. 라에 보면 최소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것은 메디슨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제퍼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정부 규모 평점 이론입니다. 옳은 것 별표 2개 하시고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단어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전이효과입니다. 전이효과는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각종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고 각종 전비가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 아닙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공공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게 전이효과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리를 하면 전이효과란 바로 고치면요.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공공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이렇게 고쳐야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에 보면 바그너 법칙입니다.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감소. 감소는 아니고요.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10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는 더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감소가 아니라 증대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디귿에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니스 카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 추구맞습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열에 보면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파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의 해군성을 관찰해 보니 군함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 군함을 관리하는 그 인원은 더 늘어나더라. 여기에서 나온 법칙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수가 해야 될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맞고요. 다음 미연봅니다. 버몰 효과입니다. 이 버몰 효과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을 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버몰 효과라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길을 다니시다 보면 정부에서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로 사업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인원수가 한 서너 명이 필요한 일도 될 때는 인원이 더 필요 없이 한 8명, 10명으로 늘어나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임금이 물론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임금이 증가하니까 정부 지출도 더 증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버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해서 상승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정책 결정 모형 중에 하나인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의 종류들을 따져본다면 앨리슨 모형, 그리고 회사 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도구적 학습 혹은 시행착오적 학습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행착오적 학습이나 도구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대안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어떤 대안을 한번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 대안을 계속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대안을 택했는데 효과가 나쁘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대안을 채택해보는 이런 게 바로 도구적 학습 혹은 시행착오적 학습입니다. 따라서 1번의 지문은 옳은 내용이 됩니다. 2번에 보면 시행착오적 학습이 아니라 인과적 학습을 강조한다. 이건 틀린 질문인데요. 인과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합리 모형. 그래서 인과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인과적 학습인데요. 인과적 학습은 원인, 결과 이 말입니다. 인과적 학습은 바로 합리 모형하고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 있는 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그게 바로 표준 운영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왜냐?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합리 모형하고 가장 대립되는 모형이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페로의 기술 유형론인데요. 별표 2개 하시고 페로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4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장인기술, 공학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이 4가지거든요. 다시 한번요. 장인, 공학, 비일상적, 일상적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는 이 4가지 구분의 기준을 2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하나가 과업의 다양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의 분석 가능성입니다. 자, 문제의 분석 가능성하고 과업의 다양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4가지 종류, 장인, 공학, 비일상적, 일상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업의 다양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례의 숫자, 이게 바로 과업의 다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어서 해결책을 찾을 때 논리적인 그러한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바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가지 유형을 아까 구분했는데요. 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2가지 모두가 낮은 게 장인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2가지 기준이 모두 낮으면 장인기술, 장인이다. 그 다음에 이번 질문에 2가지 기준이 모두 높은 것은 공학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가장 2개 다 낮은 것은 장인, 2개 다 높은 것은 공학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2개만 기억하기 쉽죠. 그 2개 나머지가 이제 비일상적, 일상적 됩니다. 3번 지문을 보면 분석 가능성이 낮지만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은 것은 비일상적인 거고요. 맞고요. 4번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지만 과업의 다양성이 낮은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 일상적 기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표를 하나 제시합니다. 표를 자주 보시고 그 칸에 맞는 기술 유형을 바로 적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인기술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장인기술은 분석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낮고요. 그 다음에 과업의 다양성도 낮다. 2개 다 낮은 것이 바로 장인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학적 기술 볼까요? 공학적 기술은 2가지 기준 다 높은 경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기술 보겠습니다. 일상적 기술은 분석 가능성 높아요. 근데 과업의 다양성은 낮은 경우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은 그냥 기계적인 그런 구조에 적합한 그런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 보면 수납 업무,
은행의 수납 업무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이것은 분석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분석 가능성이 낮고요. 다수 예외, 그러니까 과업의 다양성은 높은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비일상적 기술 보면 예를 든다면 연구소의 어떤 연구 개발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인 기술은 두 가지 다 낮다. 예를 들어 어떤 수제화를 만드는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어떤 도예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공학적 기술 두 가지 다 높은 공학적 기술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기계 제작이라든지 혹은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을 잘 보시고 한두 번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표를 적어 보시면서 완성시키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번은 공무원들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보통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있고 그렇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나중에 징계의 단계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징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단계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징계는 6단계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강등이 들어가는데요. 강등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강등 위치는 파면, 해임, 다음이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그리고 감봉하고 견책을 우리가 경징계라 그러고요. 그 위에 네 가지를 중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 보면 틀린 질문입니다. 1번은. 2번에 보면 정직은 중징계죠. 중징계는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아닙니다. 정직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보수 전액을 감한다. 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의 감봉은요, 경징계잖아요. 1개월, 3개월이고요. 그리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확하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니스카네는 예상 극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보면 관리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사익에 불과하다. 맞고요. 이번에 관료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봉급이라든지 권력, 후원 등이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정치가는 다음 선거에 다시 또 재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사회적 편익하고 총 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어야죠. 극대화되어야 그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극소화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관료들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니까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니까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예산으로 총 비용을 부담할 수만 있으면 총 편익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고집한다. 그래서 실정적으로 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그 공급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정적으로 보면 한 평균 2배 정도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차이가 극대화되는 산출량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은 예상원칙인데요. 별표 3개 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원칙 예외를 바르게 작지한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 나온 게 한정성 원칙이고요. 또 단일성 원칙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목적세가 나옵니다. 우선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세입하고 특정 세출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원칙의 예외가 되나요? 바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틀렸고요. 다음 특별회계 보면은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하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단일성 원칙은 맞죠, 그죠? 근데 앞에 목적세가 틀렸으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라는 것이 특정 그 배정된 금액보다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목적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일성 원칙이 아니고 목적세는 뭐였나요?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봅니다. 이용과 전용입니다. 이용 전용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입 대체 경비를 보면 수입 대체 경비는 특정 수입하고 특정 지출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니다. 계속비. 계속비는 한 해를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속비의 경우는 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가 되니까 맞고요. 다음 기금 봅니다. 기금은 단일성 원칙하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 맞죠. 두 가지 다 맞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8번처럼 문제 출제가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9번 문제는 시장 실패하고 관련된 정부 대응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까다로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 예분 2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 그런 개수가 저는 한 2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되겠지만 최근에 그 법령이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그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니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법규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은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지는 그 법령의 내용도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20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그 초과하게 되면은 그것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험 날짜가 4월 2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와 관련된 정부 대응입니다. 설명이 틀린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정부 규제가 공적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그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 불경제는 담배 많이 피우는 것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외부
저기 정부 규제는 뭐냐면 바로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 공적 규제 맞죠? 이번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적 공급 이건 아니고요. 정보가 비대칭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공적인 유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 공급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자연 독점입니다. 그 자연 독점은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독점인 경우는 반독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부 규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 공공재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건 뭐였나요? 배타성도 없죠. 또 배제성도 없죠. 다시 정리하면 공공재는 비배타성, 비배제성입니다. 돈을 안 내더라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비배제성이죠. 또 비배타성입니다.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타성, 배타성하고 배제성과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는 비배타성이고 비경합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의사를 선호하는 의사를 밖으로 현시하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 공급 이렇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설명이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 해결에 대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적 공급입니다.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타성, 비경합성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배타를 못하는 거죠. 배타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나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가격을 현시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공급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공급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공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외부 효과 발생입니다. 외부 효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득이 되지만 그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신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유실수를 심는 과수원 주인이라고 합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유실수를 키우는데 그것이 나중에 벌이 많이 날아와서 그 옆에 있는 양봉업자에게 덕을 준다면 유실수를 심는 과수원 주인은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보조를 좀 해줄게. 바로 그게 두 번째 칸에 있는 공적유도, 보조금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돼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는 정부 규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거. 해롭고 나중에 그게 쌓이면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폐암과 같은 폐암 또는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구입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우게 되면 그것은 규제가 좀 따라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도 있고 하니까. 따라서 그러한 외부 불경제는 정부 규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내용물도 내용 문장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예산의 종류입니다. 품목별 예산하고 계획예산제도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의 기본적 지향이 품목별은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PPB에서는 계획이 맞고요. 이번에 관리 책임을 보면 품목별 예산제도는 관리 책임이 각 부서별로 지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계획예산제도의 관리 책임은 중앙 집권적이다. 2번도 맞고요. 3번에 보면 대안 선택입니다.
대안 선택에 있어서 품목별 예산은 상향적입니다. 또 점정적 예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계획 예산은 하향적이고 총체적 예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의 내용은 거꾸로 되어 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통제 책임은 품목별 예산은 중앙이고요. 계획 예산은 운영 단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자치 입법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규칙 조례 충돌하면요, 당연히 조례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규칙이 조례 우선한다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권한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 틀렸죠.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하려고 하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요. 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1,000만원. 그 1,000만원 표시하시고요. 1,000만원 이하. 그 전에 이 1,000만원 숫자를 틀리게 제시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1,000만원 이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3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단체장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규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제정하기 전까지는 종래의 것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공무원 신분 변경 소멸입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요.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요. 소청심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처분, 징계처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기타 의사의 불리한 처분, 불리한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 예를 든다면 강임이나 휴직이나 면직이나 전보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근무성적 평정 결과라든지 혹은 승진의 탈락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어떤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소청 대상으로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직제하고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 퇴직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직제하고 정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3번에 권고사직은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실상의 강제퇴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임용권자가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 권고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퇴직으로 봐야 합니다. 4번에 보면 4번 질문은 별표 하나 따로 하시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신분은 보존시킵니다. 신분은 보존시키되 무엇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상이 되는 자들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기억하세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여기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그리고 고위공무원 중에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위해제를 좀 강조해 드렸는데요. 직위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IS는 정책 결정 상황을 여러 가지 합의 여부에 따라서 아래 표로 구분합니다.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상황 1에서는 점중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 목표도 갈등이고 수단에도 갈등이니까 차츰차츰 수정해가는 점중 모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중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다 맞고요. 점중적이지 않은 대안은 제외될 수 있다. 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면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상황 2를 보시면 목표가 합의되었지만 수단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도 수집하고요.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죠. 그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됩니다. 적응적인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고요. 3번에 보면 상황 3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수단은 합의가 되었지만 목표에 있어서 갈등입니다. 가치를 놓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목표, 근본적인 그런 목표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이 해결은 갈등의 해결, 갈등 해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갈등 해결입니다.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 보면 상황 4에서는 목표도 수단도 다 합의가 되는 그런 상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고요.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고 따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예,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직위분류제는 성진이 동일 직렬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계급제는 장기적인 발전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특정 시점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양성에 효과적이다. 승진도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맞고요. 다음 2번 보면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 종류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제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급제는 순환보직을 이렇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그러한 인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직렬을 지키잖아요. 직렬별로 선발하고 승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폭이 좁죠. 이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계급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급제하고 직업공무원제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음 4번 보면 계급제에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다. 계급제를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됩니다. 15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해크만과 올데의 직무 특성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동기 유발 잠재력 지수.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식을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MPS라고 하는데요. 동기 유발 잠재력 지수, MPS를 구하는 것은 3분의 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이렇게 됩니다.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그렇게 하고요.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을 보면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앞에 세 가지 기술 다양성이나 과업 정체성이나 과업 중요성은 모두 3분의 해서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자율성하고 피드백은 바로 그냥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이잖아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성하고 피드백이 앞에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잠재적 동기 지수, 동기 유발 지수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특성들 중에서 직무 정체성하고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일건 아니죠. 이 두 가지는 앞에 3분의 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틀린 지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하고 피드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허즈버그의 이온론보다 적구충족 요인 이온론보다 진일보한 것이 맞고요. 3번의 직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직무가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맞고요. 4번의 이 모형은 기술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5가지의 특성을 제시한다. 맞습니다. 네, 환류나 피드백이나 같은 말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강조드리기 위해서 공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S는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이다. 그래서 거기도 적혀 있지만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하고 피드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자율성과 피드백 중에 만약 이게 0이 하나 있다면 곱하기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점수는 낮아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정보 지출에 대한 설명인데 별표 2개 하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보의 총 지출 규모는 일반 회계, 기금, 특별회계 맞고요. 이번에 보면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이 되고요.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4인 경우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이 3번 질문은 별표 2개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금융성 기금이 있고 비금융성 기금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비금융성 기금일 때는 어떻습니까? 비금융성 기금인 경우는요,
20%를 초과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0% 동그라미 하시고 20% 동그라미 하시고 요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초과하십니다. 초과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 질문을 봅니다.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4니까 3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죠. 근데 질문에서는 필요 없다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 기금 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빈의 실시간 예산운용 모형은 본 강의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5가지 흐름이 있죠. 첫째가 세입 흐름, 세출 균형 흐름, 또 예산 과정 흐름, 또 예산 집행 흐름, 이런 5가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각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세입 흐름입니다.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맨 끝 부분에 설득의 정치,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설득의 정치 맞고요. 이번에 보면 세출 흐름입니다.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선택의 정치 맞고요. 3번에 보면 예산 균형입니다. 예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 조건의 정치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세수를 거두어서 많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수는 좀 적게 세입은 좀 적더라도 일을 적게 받아서 일을 적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다음 4번 보면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 지문의 내용은 예산 집행 흐름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흐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 과정 흐름은 뭐냐면 누가 예산 과정을 주도하는가, 일반 국민들이 하는가, 아니면 관료들이 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문제 17번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죠. 세입 흐름, 하이픈 하시고 설득의 정치, 그 다음에 세출 흐름, 하이픈 하시고 선택의 정치, 세 번째 예산 균형 흐름, 하이픈 하시고 제약 조건의 정치, 네 번째 집행 흐름, 하이픈 하시고 책임성의 정치, 마지막 예산 과정 흐름, 하이픈 하시고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십니다.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 규정이 바뀌어서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한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변경된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수치입니다.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수입액,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를 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100분의 85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화면에 100분의 50, 100분의 85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은요. 시장형 공기업은 2조 원이 뭐냐면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가 2조 원, 그리고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 230, 100분의 50, 100분의 85, 2조, 100분의 85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개정이 이 법률이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니까요.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아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번은 던리비의 완성 형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의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 그렇습니다. 니스카넨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기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부서 예산의 극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던리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산 극대화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을 했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산의 종류가 되는데요. 던리비는 4가지 예산으로 구분합니다.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그리고 초사업 예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성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핵심 예산은 행정기관의 자체 운영 경비를 말하고요. 관청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핵심 예산 플러스 더하기 민간 지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관청 예산 플러스 이전 예산이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죠. 그 다음에 초사업 예산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 부처 예산을 초사업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예산의 경우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출장비가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건 출장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청 예산인 경우는 관청 예산은 고위직들의 관심이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청 예산은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전 지출 같은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다가 이전을 해준다면 고위직들은 자기의 외부 대외 영향력도 커지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한다면 중하위직은 핵심 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데 비해서 고위직은 관청 예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번 질문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일부분에만 관련이 된다 맞고요. 3번의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 성격, 그렇고 맞고요. 4번의 통제기관인 경우에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액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통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전달하는 교부금 전달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예습 확보를 해보았자 그걸 다른 데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전달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자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시킬 그런 동기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기관에 이전하려고 하는 지출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4번 질문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적혀 있는 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예산 유형 핵심 관청 사업, 초사업, 그리고 기간 유형, 전달 기간, 이전 기간, 통제 기간, 그 변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달 기간은 그 핵심 예산하고 관련되는데요. 우리 집행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찰청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은 뭐냐? 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 즉 보조금 지급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이전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통제기관입니다. 교부금의 전달 감독이다. 예를 든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중하위직은 핵심 예산에 관심, 고위직은 관청 예산이 늘어나는 데 관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 잘 주의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는 전자 정보의 역기능입니다. 해당하는 내용과 요인 골라보겠습니다. 가부터 보면 인포데믹스입니다. 이것은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에피데믹스가 합성어죠. 그 인포데믹스가 됩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사회에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죠. 가짜뉴스 같은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집단극화입니다. 이것은 양쪽의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이버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각 사이버 공동체는 극단적인 그런 의사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집단극화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선택적 정보 접촉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보는 많습니다.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의 관점하고 맞는 정보만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관점하고 맞지 않으면 기피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선택적 정보 접촉이라고 맞고요. 그 다음 정보 격차입니다.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가 맞습니다. 모자이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엘빈 토플러가 제시를 했는데요. 모자이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점을 여러 가지 점을 찍지만 그게 결국 나중에는 한편에 조화된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즉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게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모자이크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보 기술이 발달되면은 네트워크에 의한 참여가 확대가 되니까 결국 그런 것이 이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말을 제외한 가나 다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국가직 국어 행정학 모의고사 제2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